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수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잠깐 환율하고 주가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수 한번 봐볼게요. 2020년도 3월 달이었죠. 2020년도 3월 달. 그때 이제 코로나가 이때쯤 발생을 했죠. 이때쯤 발생을 했는데 14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었죠. 그래가지고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가장 최단기로 보면 3100포인트 갔던 때가 2021년 또 1월 달입니다. 1월 달. 1월 달에 일단 31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기간을 한번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3월 19일 그리고 2020년 3월 19일 그리고 2021년 1월 한 10일경쯤 될 거예요. 이때가 1월 10일경 이때쯤 해가지고 지수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환율은 이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환율인데요. 이때가 2020년 1월 달이었죠. 다시 한번요. 3월 19일. 이때 가장 저점을 찍었었죠. 지수가 가장 저점을 찍었어요. 이때 환율은요. 3월 20일이었죠. 2000년 3월 20일 이때 환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1296원이요. 그 이후로 지금이 가장 높을 때고요. 3월 달 우리 지수가 가장 저점을 찍었을 때 3월 20일경 저점을 찍었을 때 환율은 가장 높이 많이 올랐어요. 자, 이때 미국이 뭘 시작했냐 그러면은요. 양적 완화를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달러가 굉장히 약세가 됩니다. 108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때가 1월 8일이죠. 1월 8일. 1월 8일이요. 우리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요. 2021년도 1월 달. 이 1월 달에 3100포인트까지 갔어요. 물론 그 이후에 약간 하락했다가 3300포인트까지 가긴 했는데요.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찌됐건 2021년도 1월 달에 가장 우리 지수가 단기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2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봐야죠. 반대로 환율은 이때가 가장 높았어요. 1296원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1월달까지 쭉 하면서 여기 1월달까지 하면서 1048원까지 갔으니까요. 1296원 거의 1300원이네요. 1300원에서 1048원까지 떨어지면서 지수가 상승을 하는 것과 환율이 떨어지는 것과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서로 상반적으로 움직이죠. 환율이 떨어져야 지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거꾸로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지수는 떨어져요. 자, 그럼 지금 보면은요, 우리 지수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환율이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 1,2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1,2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올라오면서 우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환율과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내부 디테일까지 얘기하려면 계속 길어지니까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러면 주봉으로 잠깐 돌려볼게요. 지금 289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다. 근데 환율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챙겨보면 우리 주식시장이 횡보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는 기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자금들이 그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가지고 수급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이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환율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환율에 영향을 준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오늘 환율에 영향을 주는 뉴스요. 자, 무디스에서 중국 제로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날짜는 오늘 날짜입니다. 1월 17일. 세계적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추가로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 방송 매체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해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요. 응, 아들. 아빠가 다시 전화할게. 방송 녹화 중이야? 응.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은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후진국이죠. 개인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집단적으로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밖으로 아예 못 나오게 하죠.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데, 그래서 아예 밖으로 못 나오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지금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글로벌 공급망 그러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원자재죠. 중국은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죠. 저렴한 원자재가 나오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이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을 다 감금시켜 버리니까 원자재가 있어도 물류를 할 수가 없고 이동을 시킬 수가 없고 또 원자재를 생산을 해낼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원자재 값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마저 짚고 넘어갈까요? 자, 미국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인데, 물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통화량 증가.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양적 완화를 했죠.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경기가 위축돼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화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자, 물가 인상은요. 인플레이션은요. 물가 인상은 딱 두 가지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자, 시중에 돈을 많이 뿌려서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건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자재, 물건을 만드던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자, 원자재 가격 인상은 보통 중국발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하는 한은 물가 상승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제가 어제 스트리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롬 파월 청문회 할 때 중국으로부터 발생된 이 원자재 값 상승,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통화량만 긴축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진도를 조금 더 빼야겠네요, 기왕이면. 자, 통화량이 많아져서 물가가 상승했다. 근데 연준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를 하겠어요? 금리 인상을 하겠죠. 그래갖고 돈을 회수를 하겠죠. 금리 인상.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소비를 좀 줄여야겠죠. 자동차도 집에 두 대 있는 거 그냥 한 대만 사용하고, 옷도 좀 아껴서 입고, 그러면서 소비를 둔화시켜야겠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자동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소비를 둔화시키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와 원자재 상승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읽어볼게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해지죠. 달러가 강해지는데요, 이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자, 이 달러가 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자, 이걸 먼저 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통화량이 늘어나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달러가 약해지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려버리게 되면 물건은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잖아요. 달러도 마찬가지죠. 자, 달러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이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와야 되죠. 달러가 약세. 근데 지금 달러 약세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달러는 강한 상태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통화량으로 인한, 통화량이 증가해서 달러가 약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지수가 급락했을 때 제롬 파월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해야 되는데 달러가 오히려 지금 강세란 말이죠.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해도
달러가 약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세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고용률을 말씀드리면서 그 삼각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자, 통화량이 늘어나서 달러가 약세가 돼서 물건값이 올라갔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느냐? 중국발 원자재 값 상승에 있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싼 원자재들이 그 보급이 안 돼가지고 물건값이 오른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청문회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원자재가 물건값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죠.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데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켜버린다? 자,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강세인데, 자, 강세인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인 상태에서 금리를 더 올려버려요. 그럼 달러 값이 더 올라가 버려요. 달러가 더 강세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소비가 둔화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게 중국의 제로 코로나라든가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달러가 강해지는 효과만 있을 뿐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도 강한데 원인은 원자재 부족에서 온 것인데,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원자재 부족에서 온 것인데 금리 인상만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느냐? 그러면 달러가 강한 상태에서 더 강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원자재 가격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니까 원자재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지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달러가 더 강해지기는 할 수 있지만 달러가 약한데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한데 더 강하게 하면 이것이 부작용이 고용률이라든가 미국에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뭐 내년에 3번이 아니라 6번 정도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까지 나와버렸는데요.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원자재 가격, 중국의 공급 부족, 중국으로부터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데 금리 올려가지고 달러만 잔뜩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오히려 미국의 고용률이라든가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은 6번이 아니라 2번이 된다든가 아니면 실행 시기를, 금리 인상 시기를 연기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원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저는 이제 횡보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3,300포인트하고 2,800포인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그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발 리스크가 있다,
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는 뭐 제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어쩌란 말이야. 주식을 다 지금 처분을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린가? 당신이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저는 행보장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몇 가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가치 투자는 잘 안 됩니다. 우리 존 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주식을 사놓으면 언젠간 오른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런 거죠. 집을 한 채 사놓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늙어 죽을 때까지요. 언젠간 오르겠죠. 근데 이제 투자라는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보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죠. 남이 가진 종목보다 내가 가진 종목이 더 올라야 되고, 남이 가진 종목보다 더 빨리 올라야 되고,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투자라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서는 존 리의 가치 투자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10% 이상 수익을 노릴 때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을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럼 증권사들이 주식 투자의 세력들이 테마는 돌리거든요. 거래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기도 수익과 연관되니까.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가치 투자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한 두 달 정도, 늦어도 두 달 또는 한 달 이내에, 한 달에서 두 달 이내에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에 한 가지 옵션을 더 집어넣으셔야 돼요. 주가가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종목을 픽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매도 종목은 좀 피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 종목을 피하자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중소형주로 하자는 의미죠. 그리고 종목 수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한 5개 정도. 테마주 위주로 5개 정도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횡보장이면 계속 횡보를 할 텐데 언제까지 주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때로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아니에요. 뭔 소리냐 그러면 아마 화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코로나 종식이라는 지금 이제 국경도 폐쇄되고 여행도 제한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제 집단 면역 체계가 생기면서 좀 선진국 위주로 아마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겠죠. 저는 그때가 빠져나올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에서 허재는 코로나 종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지점이 주식을 일단 엑시트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일단 현금화 시켜가지고 기다리다가 좀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종식이 되게 되면요 환율은 더 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환율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 또는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경제라는 것은 불황과 호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수소 관련 테마 좀 말씀드리면서 수소 자동차에 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소 발전소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수력 발전소에 대한 관련주로는 대장주가 두산 퓨얼셀이겠죠. 두산 퓨얼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